그날 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해군 핵심 간부가 군사 기밀을 들고 귀순을 시도한 것입니다. 조국을 매신한 놈 3대를 멸족하라.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잡아오라. 북한군이 혈안이 되어 서해안 전 구역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한국 명예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 잠수함 작전 계획서, 해안 방어망 지도, 통신 암호 체계가 담긴 개인 수첩. 북한이 기를 쓰고 숨기려던 최고 군사 기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폭로되면 북한 해군 시스템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었습니다. 상위 1% 특권층의 삶을 누리던 엘리트 장교, 배급 걱정 없는 풍족한 생활, 동료들의 존경. 그런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북한 해군 장교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난 3시간의 질주.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경남도 청진항 부두에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아침이었다. 거대한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는 군사부두에서 리철민 32세은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해군 소속 잠수함 부함장인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출근했다. 군복깃에 달린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리철민 동무, 오늘 훈련 준비 완료됐습니다. 부하 장교가 경례를 올리며 보고했다. 리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교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북한 해군에서 총망받는 엘리트 장교, 상위 1%의 특권층. 그것이 바로 리철민의 정체성이었다. 리철민의 아버지는 청진 조선소에서 30년간 일한 기술자였다. 잠수함 엔진 정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그 덕분에 리철민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군 장교가 되려면 출신 성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8촌까지 집안을 샅샅이 조사했고 조상 중 단 한 명이라도 반역이나 월남 기록이 있으면 즉시 탈락이었다. 리철민의 집안은 3대가 충성스러운 노동자 가문이었고 아버지의 기술력은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시절 리철민은 뛰어난 전술 능력을 보여줬다. 해도 읽기, 잠수함 작전 이론, 어뢰 발사 시뮬레이션에서 항상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다. 교관들은 미래의 함대 사령관감이라며 그를 칭찬했다. 졸업 후 실전 배치된 지 5년 만에 부함장으로 승진했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승진이었다. 부함장이 된 후 리철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 배급이 끊길 일이 절대 없었다. 매달 초하루면 군 트럭이 그의 집 앞에 멈춰섰다. 흰쌀 20kg, 돼지고기 5kg, 명태 10마리, 식용유, 설탕, 된장, 고추장이 상자째로 내려졌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양이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도 해군 장교 가족들의 식탁에는 여전히 기름진 음식이 넘쳐났다. 집도 특별 배정받았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3층짜리 아파트의 2층 전체를 사용했다. 방이 3개의 부엌과 욕실이 따로 있었다. 일반 주민들이 한 방에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 겨울에는 석탄도 우선 배급받았다. 난방이 끊기지 않는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은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특권은 가족보호 원칙이었다. 해군 장교의 가족들은 사실상 법 위에 있었다. 리철민은 이 모든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 26세에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총 4차례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해군 장교 200여 명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29세에는 김정일 생일에 특별히 하사하는 명예시계까지 받았다.
금태 안경에 김정일 초상화가 새겨진 그 시계를 찰 때마다 자부심이 치솟았다. 매일 아침 출근길 리철민은 부두 마을을 지나갔다. 항구 노동자들이 사는 낮은 집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군부대 식량 배급을 나눠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다. 리철민의 집에서 나눠주는 쌀과 식량품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12살 소녀 수연이었다.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김철수의 딸이었다. 수연은 언제나 깨끗하게 빗은 머리에 낡았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다. 맑은 눈망울이 인상적인 아이였다. 리철민 동무 안녕하십니까? 수연은 리철민을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다. 목소리가 맑고 또렷했다. 리철민도 그런 수연이 기특해서 가끔 사탕이나 과자를 쥐어주곤 했다. 수연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저는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요. 특히 생물 시간이 좋아요. 그래. 장래 희망이 뭔데? 저는요.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요. 우리 동네에는 병원이 없어서 아픈 사람이 많거든요. 수연의 눈빛은 순수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였다. 리철민은 그런 수연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 리철민은 집에서 이번 주 배급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쌀, 고기, 생필품이 쌓여 있었다.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도 없는 양이었다. 철수네 집에 좀 갖다 줘야겠다. 리철민이 직접 들고 동창생 김철수의 집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낮은 단층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자 수연이 나왔다. 동무. 어서 오세요. 수연아, 아버지 계시니? 네. 잠깐만요. 잠시 후 김철수가 나왔다. 40대 중반의 마른 체구 남자였다.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다. 동무, 이게 무슨... 이번 주 배급이 많이 남아서 좀 나눠주려고. 가족들은 잘 지내지? 정말 고맙네, 동무. 요즘 배급이 끊겨서 걱정이었는데.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쌀 한 대가 얼마나 귀한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리철민은 보자기를 건네며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지난주에 생물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오, 대단한데. 간호사 되려면 생물을 잘해야 하니까 잘하고 있네. 수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때 수연이 갑자기 기침을 했다. 몇 번 연달아 기침이 나왔다. 수연아, 감기 걸렸니? 네. 며칠 전부터 목이 좀 아파요. 리철민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 동네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다. 약국도 없어서 감기약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저는 괜찮은데 아픈 엄마가 걱정이에요. 여기는 병원이 없어서요. 그냥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요. 수연이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수연의 엄마는 병을 얻어 몇 년째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리철민은 문득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다. 수연아, 너 평양에 있는 특별병원 아니? 특별병원이요? 응. 평양에는 특권층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 거기는 외국산 약도 많고 최신 의료 장비도 다 있다고 하더라. 의사들도 최고 실력자들만 모여 있고. 수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이었다. 와, 그런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감기도 금방 낫겠네요? 당연하지. 주사 한 방이면 뚝딱 낫는다고 해. 우리 같은 군 간부들도 아프면 그런 특별병원에 가거든. 저도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그런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 쌓으면 될 수 있지. 리철민은 격려하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다. 수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연아, 감기 조심하고. 푹 쉬어. 네. 감사합니다. 리철민 동무. 리철민은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진항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는 부두, 멀리 보이는 바다, 그리고 저 아래 부두 마을의 불빛들. 이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 리철민의 집 식탁에는 흰쌀밥과 돼지고기 김치찌개, 생선구이,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다. 리철민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다니. 그는 자신이 북한 체제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해군 장교로서의 자부심, 가족의 안정된 생활, 동료들의 존경,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다. 수연에게 했던 말도 그저 아이를 격려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리철민은 몰랐다. 그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12살 소녀의 눈빛이 곧 공포와 절망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이 자신의 삶까지 완전히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사흘 후 청진항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밝았다. 리철민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군복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계급장을 매만졌다. 오늘도 충성스러운 조선인민군 해군 장교로서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부두로 향하던 리철민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보안원 차량이 부두 마을 쪽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날 오후 리철민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두 마을에 사는 12살 소녀 수연이 평양의 특권층 전용 병원에 무단 침입했다가 보안원에게 체포됐다는 것이었다. 감기에 걸린 수연이 리철민의 말을 떠올리고 그곳에 가면 좋은 약이 있을 거라 생각해 무작정 기차를 탔다고 했다. 평양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고 병원 약품 보관실에 들어갔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된 것이었다. 리철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특별병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더 끔찍한 소식이 뒤따라왔다. 수연에게 공개 처벌이 결정됐다는 것이었다. 12살 아이를요? 리철민은 소식을 전해준 정치부 장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전용 의료시설에 무단 침입한 것은 중대한 반혁명 행위로 간주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말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당의 결정입니다. 정치부 장교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리철민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리철민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연의 맑은 눈빛을 떠올렸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다던 그 선한 꿈이 이제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다.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리철민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32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은 처음이었다. 사흘 후 청진항 부두 광장에 주민들이 강제로 집합됐다. 공개 집회였다. 해군 부대 소속 장교들도 모두 참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리철민도 군복을 입고 광장으로 향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다.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아이들도 있었다.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된 것이었다. 혁명 교육이라는 명목이었다. 단상 위에 작은 몸집의 소녀가 끌려 나왔다. 수연이었다. 맨발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며칠간 취조를 받은 흔적이 역력했다. 수연의 얼굴은 겁에 질려 창백했다. 두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리철민은 뒤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자신이 초래한 결과였다. 자신이 끝까지 지켜봐야 할 책임이었다. 확성기에서 제목이 낭독됐다. 반동분자 수연은 수령님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성한 의료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귀중한 의약품을 훼손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반혁명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연의 아버지 김철수가 군중 속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약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안원들이 그를 끌어냈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수연의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총성이 울렸다. 쿵. 수연의 작은 몸이 쓰러졌다.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광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소리내지 못했다. 리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만 들렸다.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다. 집회가 끝나고 주민들이 흩어졌다. 리철민은 멍한 상태로 숙소로 돌아왔다. 방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구역질이 났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위액이 올라왔다. 그날 밤부터 리철민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수연이 나타났다. 리철민 동무,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원망하는 얼굴로 수연이 물었다. 리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잠수함 작전 브리핑을 받는데도 머릿속은 온통 수연 생각뿐이었다. 실수가 잦아졌다. 어뢰 발사 시뮬레이션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항해 훈련 중에 통신 신호를 놓쳤다. 리철민 동무, 정신 차리시오. 함장이 호통을 쳤다. 리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리철민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다. 가슴속에 쌓인 말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다. 가장 믿었던 동료 박성호 대위를 찾았다. 박성호는 리철민과 해군사관학교 동기였다. 10년 넘게 함께 근무하며 전우회를 쌓아온 사이였다. 술도 함께 마시고 개인적인 고민도 나누던 친구였다. 어느 저녁 둘만 있는 자리에서 리철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성호야, 왜 그래?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나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리철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두마을 그 아이 일 말이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박성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성호야, 생각해봐. 12살밖에 안 된 아이를 어떻게 총살할 수 있어? 그것도 감기약이 필요해서 병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리철민 동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박성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리철민은 멈출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 고위 간부 자식들은 사람을 다치게 해도 솜방망이 쳐버린대. 배고픈 아이가 약 좀 찾으려 했다고 목숨을 빼앗는 게 말이 돼? 이게 정의야? 동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리철민은 계속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가 지키는 게 뭐야? 인민을 보호하는 게 군인의 의무 아냐? 그런데 우리는 인민을 죽이고 있잖아.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리철민. 그만해. 박성호가 리철민의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리철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그 아이한테 평양병원 얘기를 했어. 내 말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박성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힘들었겠구나. 너무 자책하지 마.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일단 오늘은 푹 쉬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박성호는 리철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리철민은 조금 안심이 됐다. 역시 오랜 친구였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그날 밤 리철민은 오랜만에 조금 편하게 잠들었다. 가슴속 짐을 조금 덜어낸 기분이었다. 하지만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리철민 동무, 정치부로 출두하시오. 아침 점호 직후 정치부 장교가 리철민을 호출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정치부 사무실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3명의 정치부 장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가운데에 앉은 중령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리철민 동무가 최근 반영명적 발언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무의 동료가 동무의 사상적 문제를 당에 보고했소. 인민재판을 비판하고 당의 결정에 불복하며 체제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오. 리철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박성호가 나를 이미 증거는 충분하오. 동무는 사상투쟁 대상자로 지목되었소. 그 순간 리철민은 깨달았다.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10년지기 친구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북한 체제는 이런 식으로 작동했다.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고발하게 만들고 충성심을 경쟁하게 만들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체제.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사회. 사흘 후 해군 부대 대강당에서 사상투쟁이 열렸다. 200여 명의 해군 장교들이 모두 모였다. 평소에는 동료애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갑자기 법정처럼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리철민은 단상 중앙에 끌려갔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에는 종이와 펜이 쥐어졌다. 동료들의 비판을 받아 적으라는 것이었다. 사회를 맡은 정치부 장교가 소리쳤다. 지금부터 사상적으로 타락한 리철민 동무에 대한 집체적 비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교가 일어났다. 평소 점심을 함께 먹던 후배였다. 리철민 동무는 인민의 적입니다. 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반혁명 행위입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진짜 적을 대하는 것처럼. 리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을 종이에 받아 적었다. 2번째, 3번째, 4번째. 비판은 끝없이 이어졌다. 군기문란의 주범, 조선인민군의 수치, 혁명 정신이 결여된 기회주의자. 평소에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이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던 전우들이었다. 그들이 이제는 증오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20명쯤 지나자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손이 계속 떨렸다. 펜을 잡고 있는 손가락에서 쥐가 났다. 무릎은 저려서 감각이 없어졌다. 1시간, 2시간, 3시간. 끝없이 이어지는 공개 비판 속에서 리철민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엘리트 장교가 단 하루 만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죄인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박성호도 일어나서 비판했다. 리철민 동무는 나를 속이고 반혁명적 선동을 했습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당원으로서 이를 즉시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자신이 당에 충성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는 기회였던 것이다. 리철민은 박성호를 쳐다봤다. 10년지기 친구의 눈에는 어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안전과 승진을 위한 계산만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사람의 비판이 끝날 때까지 3시간 반이 걸렸다. 리철민의 종이는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자신을 향한 증오와 비난으로 가득한 문장들. 무릎은 피멍이 들었고 목소리는 쉬어서 나오지 않았다. 손목은 글씨를 너무 많이 써서 경련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사상투쟁이 끝난 후 동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복도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리철민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식당에서도 아무도 리철민 옆에 앉지 않았다. 혼자 구석자리에서 밥을 먹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더 끔찍한 것은 감시였다. 24시간 밀착 감시가 시작됐다. 사격 훈련을 할 때는 동료가 대놓고 총을 들고 리철민을 감시했다. 혹시 총구를 아군에게 향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이었다. 훈련 중에도 감시는 계속됐다. 잠수함에 탑승할 때마다 누군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식사할 때도, 잠잘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해상 훈련은 더 심했다. 리철민이 조종하는 잠수함 뒤로 다른 함정이 계속 따라붙었다. 혹시 모를 탈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작전이 끝나고 귀향할 때까지 감시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껏 충성을 다하고 4번이나 훈장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감시 대상이 됐다. 엘리트 장교로서의 자부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수연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총성이 울리고 작은 몸이 쓰러지는 장면이 반복됐다. 그리고 사상투쟁 때 동료들의 증오에 찬 얼굴들이 나타났다. 리철민은 점점 야위어 갔다. 밥맛이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고 뺨은 푹 꺼져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리철민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끝없는 감시, 언제 또 사상투쟁에 불려나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리철민은 바다를 바라봤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른 세상이 있을까? 문득 라디오 생각이 났다. 해상 훈련 중에 잠수함 통신 장비로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가끔 잡히는 신호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잡음이었지만 가끔 한국 선박의 라디오 방송이 잡힐 때가 있었다. 다음 날 해상 훈련 중 리철민은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조작했다. 지지직, 지지직. 그러다 갑자기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아침에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라디오였다.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리철민은 귀를 기울였다.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왔고 진행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리철민은 훈련 중에 틈만 나면 한국 라디오를 들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다. 북한에서 평생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점차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었다는 사실.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동안 김씨 정권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는 사실.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철석같이 믿었던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졌다. 평생 배운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자신이 충성했던 체제가 사실은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깨달음. 석 달이 지났다. 리철민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장교인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반발심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리철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리철민 동무, 다음 주에 2번째 사상투쟁이 예정되어 있소. 정치부 장교의 말에 리철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또다시 그 지옥을 겪어야 한다고? 3년이 지났는데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었다. 한 번의 사상투쟁으로도 부족했던 것이다. 다시 200명 앞에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비판을 받고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경험을 해야 한다. 리철민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다. 죽거나 도망치거나. 리철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청진항의 바다가 보였다. 저 바다 너머 서쪽 끝에는 자유의 땅이 있었다. 한국이 있었다. 그날 밤 리철민은 결심했다. 살아남겠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겠다. 수연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 아이가 꿈꿨던 자유를 자신이라도 찾아야 했다. 이 지옥 같은 체제에서 벗어나야 했다. 리철민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해군 장교라는 특수한 위치를 활용하는 것. 다음 해상 훈련 때 소형 고속정을 몰고 서해 NLL을 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가족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졌다. 자신이 탈출하면 부모, 형제, 친척 모두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다. 연좌제. 3대가 처벌받는 것이 북한의 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나도 죽고 가족들도 내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차라리 탈출해서 나중에라도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게 낫다. 리철민은 마음을 굳혔다. 죽어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다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다. 다음 주 해상 훈련 일정을 확인했다. 소형 고속정 세척이 서해 해상 순찰 훈련을 나간다고 했다. 리철민은 그중 한 척의 지휘를 맡게 될 예정이었다. 이번이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훈련 전날 밤 리철민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거친 손,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다. 옆 침대에는 감시 요원이 자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보고될 것이었다. 새벽 4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다. 리철민은 침착하게 일어나 세면을 하고 군복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32년을 살아온 이 얼굴을 오늘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랐다. 아침 6시 청진항 군사부두에 세 척의 소형 고속정이 정렬해 있었다. 각 고속정에는 5명씩 탑승하게 되어 있었다. 리철민은 이번 고속정의 지휘관이었다. 연료를 확인했다.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서해 해상을 왕복할 수 있는 양이었다. 좋아. 연료는 충분하다. 출항 준비를 지시하며 리철민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부하들에게 어떤 의심도 사서는 안 됐다. 그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엔진 점검 완료. 무전 교신 정상. 출항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리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타수 옆에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오전 7시 30분 세 척의 고속정이 차례로 출항했다. 1번 정이 선두, 2번 정인 리철민의 배가 중간, 3번 정이 후미였다. 편대를 이루며 서해 바다로 나아갔다. 청진항이 점점 멀어졌다. 육지의 윤곽이 흐려지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였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쳤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갔다. 훈련 항로는 청진항에서 서쪽으로 약 50km 지점까지 순찰한 후 돌아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리철민의 목표는 달랐다. 그는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향해 서해 NLL을 넘을 계획이었다. 1시간이 지났다. 편대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다. 리철민은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40분. 이제 결행할 시간이었다. 조타수, 방향을 남서쪽 180도로 변경. 리철민이 명령했다. 조타수가 잠시 당황하며 물었다. 동무, 그쪽은 훈련 항로가 아닌데요? 명령에 따르시오. 특별 지시가 내려왔소. 리철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타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향을 틀었다. 이번정이 편대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속력 최대로 올려. 예. 엔진 소리가 커졌다. 고속정이 파도를 가르며 속력을 높였다. 시속 45노트. 리철민은 뒤를 돌아봤다. 1번정과 3번정은 아직 원래 항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5분쯤 지나자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2번정, 2번정, 왜 항로를 이탈했소? 즉시 복귀하시오. 1번정 지휘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리철민은 무전기를 꺼버렸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부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동무, 무슨 일입니까? 왜 통신을 끊습니까? 조용히 하고 명령에 따르시오. 리철민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부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이제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았다. 동무, 설마 귀순하려는 겁니까? 기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리철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소. 동무들도 원한다면 함께 가시오. 하지만 방해한다면 리철민은 권총을 들어보였다. 부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우리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조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리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한에 가까워져 오면 나 혼자 가겠소. 그대들은 돌아가시오. 고속정은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질주했다. 하지만 리철민의 배가 먼저 전속력을 냈기 때문에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30분쯤 지나자 북한 해군 본부에서도 상황을 파악했다. 무전기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명령이 들려왔다. 2번정 지휘관 리철민, 즉시 귀향하라. 이것은 최후 경고다. 리철민은 무전기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무전기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오전 9시 30분 청진항에서 약 80km 떨어진 지점. 추격하던 1번정에서 경고 사격이 시작됐다. 탕, 탕,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배 옆 바다에 떨어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엎드리시오. 리철민이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배 바닥에 엎드렸다. 총알이 계속해서 날아왔다. 배 뒤편에 총알 몇 발이 박혔다. 쾅,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조타수, 지그재그로 항해하시오. 목표물을 만들지 마시오. 예. 조타수가 핸들을 좌우로 흔들었다. 고속정이 S자로 움직이며 총알을 피했다. 추격하는 배들과의 거리가 점점 더 벌어졌다. 1시간이 더 지났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다. 절반쯤 소모됐다. 하지만 아직 충분했다. 오전 10시 50분 수평선 너머로 작은 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영해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리철민의 가슴이 뛰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위를 올려다보니 한국 해경 헬기가 나타났다. 동시에 전방에서 큰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 해경 경비함이었다. 경계선이 가까워오니 지금부터 나 혼자 가겠소. 구조정을 내리시오. 곧 조그만 배가 내려졌고 리철민은 혼자 한국 경비함을 향했다. 북한 추격정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한국 영해에 진입하면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먼 바다에서 멈춰서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오전 11시 10분 리철민의 배가 한국 경비함 옆에 도착했다. 리철민은 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었다. 항복의 표시였다. 귀순합니다. 쏘지 마십시오. 리철민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한국 해경대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발사하지는 않았다. 무기를 모두 바다에 버리시오. 확성기에서 명령이 들려왔다. 리철민은 권총을 바다에 던졌다. 이제 천천히 우리 배로 옮겨 타시오. 한국 해경 대원들이 사다리를 내렸다. 경비함 갑판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해경 대원이 리철민을 부축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리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시간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이 후들거렸다. 군복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북한 해군이었던 그는 이제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이었다. 연평도로 이동하겠습니다. 한국 경비함이 출발했다. 리철민은 갑판 난간에 기대어 뒤를 돌아봤다. 멀리 북한 추격정들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32년을 살았던 땅, 가족이 있는 곳,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 리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시간 후 연평도에 도착했다. 부두에는 이미 국정원 요원들과 해경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리철민은 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다. 귀순을 환영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악수를 청했다. 리철민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적이 아니라 동포로 맞아주는 손길이었다. 감사합니다. 리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곧바로 응급의료 검사가 시작됐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다. 혈압이 상당히 높았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물 좀 주십시오. 리철민이 요청했다. 하지만 병을 건네받고 망설였다. 북한에서는 남한물은 오염되어 있다고 배웠었다. 마시면 병에 걸린다고 세뇌당했었다.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의료진이 웃으며 말했다. 리철민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제야 리철민은 자신이 평생 거짓을 배워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당일 오후 서울로 이송됐다.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다. 첫 질문은 간단했다. 귀순 동기가 무엇입니까? 리철민은 숨김없이 대답했다. 더 이상 북한 체제 아래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열두 살아이가 약을 구하려 했다가 총살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체제에 대한 환멸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조사는 3주에 걸쳐 진행됐다. 리철민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북한 해군의 작전 체계, 잠수함 배치 현황, 병력 규모, 무기 성능, 해안 방어망, 통신 암호 체계까지. 특히 북한 잠수함의 약점에 대한 정보는 매우 귀중했다. 북한 잠수함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크고 잠항 시간이 짧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훈련도 제한적입니다. 서해안 방어망의 허점은 어디입니까? 이 구역입니다. 리철민은 지도를 펼치고 몇 군데를 가리켰다. 조사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메모했다. 이 정보는 우리 해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 수첩도 제출했다. 거기에는 잠수함 조작법, 고장 시 응급 처치 방법, 각종 전술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북한 최고 기밀이었다. 조사가 끝난 후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다. 국정원 감독 아래 남한에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달 후 리철민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국정원의 도움으로 신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6개월 후 한국해양경찰청에서 제안이 왔다. 리철민 씨, 우리 해경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해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리철민은 고민 없이 수락했다. 자신의 경험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수연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1년 후 리철민은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5년이 지났다. 리철민은 이제 37세가 됐다. 한국 생활에도 적응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다. 퇴근 후에는 해경 자문 활동과 탈북민 지원 활동을 계속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리철민은 인천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5년 전 그가 목숨 걸고 건넜던 그 바다였다. 수평선 너머 북쪽 어딘가에 가족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리철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리철민 씨, 오늘 새로 도착한 탈북민이 있는데 해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리철민은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자신처럼 자유를 찾아온 사람을 돕기 위해 리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자유의 하늘이었다.